이제 오늘 주제가 제국주의와 전쟁인데요. 근데 지금 제국주의와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어찌 보면 좀 무섭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이미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데 사실 언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정말로 뭔가 선제 타격을 했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우연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속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 심화하고 있고 언젠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대단히 높은 이 제국주의와 전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영익 동지의 발제를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가급적 1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전쟁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전쟁에 작동하는 정치적 영향력, 이것들을 우리가 밝혀내야만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폐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옳게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 국가들, 제국주의 국가나 군대는 정복, 석유, 자본가의 이윤, 패권, 이런 걸 전쟁의 깃발에 새겨놓고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죠. 대신 그들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정의의 실현, 자, 이걸 깃발에 새겨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정치의 표현은 아니죠. 그 배후에 있는 진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보자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사담 후세인 정부와 전쟁을, 사담 후세인은 누가 키운 겁니까? 예, 미국이 키웠던 지배자죠. 즉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육성했던 게 후세인 군대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후세인은 이라크에 대한 패권을 확립할 수 있었죠. 다만 그런 후세인 정부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서 결국 후세인과 전쟁을 미국이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 미국의 어떤 정치적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에 대한 후세인 정부의 학살 정책에 대해서 미국 지배자들이 예전에 밀월 관계를 유지할 때는 용인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런 제국주의 국가가 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전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뭐 차고 넘치죠. 예.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집단이 있죠. 이건 이제 테러 집단인데, 이 테러 집단도 미국과 맞붙기 전에는 미국의 절친이었죠. 어떻게 보자면 그건 이제 미국이 육성한 조직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소련의 중동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육성했던 게 알카에다 세력이었고요. 그렇게 싸먹다가 나중에 요 세력이 미국과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죠. 이처럼 그게 적일 거냐 동지일 거냐라고 하는 건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미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 미국이나 서방 지배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테러 집단들, 헤즈볼라, 하마스, 무자히딘 조직들, 이 모든 조직들의 기원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들이 무기를 공급하고 육성했던 것들은, 했던 세력들은 자, 미국, 러시아 등등의 제국주의 세력이었죠. 예. 중동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키웠던 거고요. 그런 이익이 침해받을 때는 이제 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예. 이 테러 집단들이 성장했던 것들은 단지 미국, 러시아 등의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원만이 아니었죠. 중동 인민들은 바로 이런 제국주의자들이 중동을 분할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갖가지 독재자들을, 정부를 육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고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죠. 이런 중동인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거대한 분노라는 연료들을 이 테러 집단들이 먹고 자라왔다는 거죠. 네. 그 결과 중동은 이 테러 집단의 지배와 제국주의 지배 두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가지고 전쟁과 가난과 독재 이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죠. 네. 자, 더 나아가서 오늘날 가장 최근의 전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도록 하죠. 그 전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뭐 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일견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감행하게 만들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국가가 이야기하듯이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는 약소국인 그 우크라이나를 그 제국주의 러시아로부터 방어하는, 그걸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가 제국주의 전쟁에 나서도록 사실 강요했던 것은 철저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등등이죠. 이들은 우크라이나 그 현재 젤렌스키 정부는 철저히 이제 극우 파시스트 정부거든요. 원래 철저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계 사람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살해했던 그런 극우 집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지배를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대립을 이용하는 게 필요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과 그들과 연합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파고 들어가서 나토 가입을 요구했던 거죠. 그럼 나토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중국,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에 맞서는 군사 연합 조직인 거죠. 그럼 나토에 가입한다는 건 러시아 바로 목 밑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군대가 성립하는 거죠. 이건 뭐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발인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이 목전까지 오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는 자기의 패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지배자들이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거죠. 그 점에서 결투의 장갑을 던진 건 곁으로는 푸틴이지만 사실은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천연가스나 석유를 매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한 이항력들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떼어내고 미국과 연결시켜낸,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팔아먹는 주체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되게 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석유 가스 자본 이해를 함께 방어하는 이중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결투의 장갑을 푸틴 정부가 받은 거고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전쟁은 사실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큰 맥락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사이의 격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전쟁의 정치적 뿌리를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정치적 기초를 설명하는데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경제적 배경인 거죠. 뭐 중동이 계속 최근에 한 4, 50년 사이에 세계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었던 것도 바로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석유 패권이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 전쟁은 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봤던 그 자본은 바로 군수 자본이죠. 어떻게 보자면은 주기적인 전쟁이 있어야만이 군수 자본은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먹고 새로운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 최근 4, 50년 사이에 발생한 그 전쟁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가가 누구입니까? 예, 미국이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세계에서 군수 자본이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예. 넘버 2인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이 투입하는 군수 산업 자본 투입액에 비교한다면 짭도 안 되죠. 뭐 제가 알기로 한 10분의 1
들뚱말뚱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전쟁의 정책 성격을 규정할 때 그 가장 큰 뿌리에는 바로 자본주의적 논리가 이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체제가 아니죠. 만약 제국주의라고 하는 정의가 강대국의 약속을 지배한 형태로서 규정한다면 그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로마 제국만 보더라도 몽골만 보더라도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즉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아닌 모든 생산 양식에서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 점에서 단순히 제국주의라는 규정은 오늘날 제국주의의 정치적 성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그 제국주의 중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뿌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전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분군제나 노예주의 생산 양식과 다른 점이 뭘까요? 공간적 의미로 보자면 어떤 걸까요? 바로 자본주의적 지배의 범위가 전 지구,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유일한 전 지구적 세계적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인 거죠. 바로 이게 그 제국주의 첫 번째 차별화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자,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체제는 지구의 일부만을 분할했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를 모두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그 영향력의 범위는 오래전에 이미 세계 모든 곳을 다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앞질러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 단계에 진입하고 식민지에 대한 지배가 필요한 그 국가들은 이미 그 앞에 깡패 제국주의가 다 점령해 놓고 있어요. 세계를 분할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로는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걸 빼앗아 와야죠. 재분할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재분할 이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식민지를 향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서로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이제 그런 영토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필요로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편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누가 빼앗아 갈 거냐는 무엇이 결정하죠? 네, 오직 힘의 논리,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해야 할 건 자본주의 거대 열강들은 왜 식민지를 둘러싼 패권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느냐, 그 지점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독점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해야 될 것 3페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자본사회 경쟁에서 출발하죠. 네. 근데 그 경쟁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뒤따를까요? 누군가는 몰락하고요. 누군가는 승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승자의 사이 경쟁은 또 계속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수열의 극한 법칙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국 살아남은 자본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되 그것들은 거대해지겠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축적의 과정만이 아니라 몰락하고 망한 경쟁이 도태된 자본을 흡수 통합하는 자본의 집중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거대 자본이 그 나라 자본주의 지배를 패권을 뭔가 유지하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진화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거대하게 성장한 그 독점 자본은 이 요구하는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의 범위에 제한된 시장으로 먹고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르겠죠. 네. 이 독점 자본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거대한 독점 자본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형성한 자본의 크기에 걸맞는 세계 시장을 요구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세계 시장의 많은 부분을 독점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어야 독점 대자본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야욕의 첫 번째 토대죠. 네. 식민지를 직간접적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장을 상당 부분 독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독점 대자본이 발전하게 되면 독점 대자본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게 뭘 주문하게 됩니까? 식민지에 대한 패권 주문하게 되죠. 첫째.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자본주의의 법칙은 뭡니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죠. 근데 대자본가들은 그에 맞서야 돼요. 이윤율을 조금이라도 벌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식민지로 자본 수출은 대표적인 그 벌충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식민지에 공장을 짓고 등등을 한다면 그 식민지에는 아직 자본주의가 발전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투자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건제로부터 가졌던 생활 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극도의 낮은 임금으로도 노동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로부터 어떻게 착취도를 높여서 이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굉장히 싸게 원료를 구입하고 할 수 있죠. 등등 자원이나 원료나 자원을. 이 모든 것들은 이 이윤율을 회복하는 또 본국에서 동일한 걸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이윤, 즉 평균 이윤을 넘어선 특별 이윤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윤율 하락 경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러한 식민지로의 자본 수출 경향은 강화된다는 거죠. 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독점 자본주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식민지를 점령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을 각각의 주요한 강대국 정부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함께 나란히 서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이런 제국주의의 본질은 유지된 채로 그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으로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나라들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종속은 줄어들지 않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더 확대되고 있죠. 네. 자, 특히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다국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사실 뭐 출발점은 어떤 나라에 시작하고 본사를 두긴 하지만 이미 생산과 시장의 범위 자체가 여러 수많은 나라들 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 대자본에 기반했던 제국주의는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서 다국적 기업에 기반한 제국주의까지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근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확대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가장 단적으로 공장 이동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장 이동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야, 다른 나라로 우리가 공장을 이동하면 거기서는 공장 부지도 공짜로 빌려준다고 하고 세금도 거의 안 내도 되고 아주 조금만 물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임금도 낮다. 얘들보다 절반만 임금을 줘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자, 우리 공장을 옮기겠다. 이게 공장 이동이죠. 자,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거부가 불가능하죠? 예. 거부하면 공장 실제로 옮겨버립니다. 예, 옮겨버리고요. 뭐 그걸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차단하면 어떻습니까? 이 다국적 기업에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아주 강대국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가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지. 약속을 같이 밟아버릴 거고. 자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강대국이면은 무역 경쟁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예. 뭔가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하겠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의 확대라고 하는 건 공장과 자본의 이동을 매개로 밑바닥으로 내려갈 경쟁을 모든 나라 노동자들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죠. 평준화. 네. 두 번째로 그 자본 수출 방식의 금융 시달도 확대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해 가지고 알짜를 다 빼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를 동원해 가지고 또 IMF 구제금융 등등을 이용해서 어떤 나라의 금융적 위기나 등등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수탈을 가능한다는 거죠. 뭐 단적으로 우리 IMF 때 그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알짜 기업들 이런 국제 헤지펀드들이 많이 주식을 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죠. 그리고 IMF가 대표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예요? 돈 빌려주는 대가로 공공부문에서 뭘 도입해라? 민영화 정책을 도입해라. 이거였죠. 등등.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잔인한 형태로 자행됐던 게 그리스 구제금융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그 어떤 증권사 애너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올리겠냐? 그러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한 약소국이 파산하면, 제국주의 파산하면 금융적으로 그리스나 우리 한국 IMF 때처럼 밀고 들어가가지고 또 한탕 헤쳐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부러진다는 거죠. 미국 자체도 약점이 있지만 지금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력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국 때문에 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앞줄로 얘기했지만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제국주의는 그 형식은 민족적 독립의 형식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 착취와 수탈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극체제로 이행입니다.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제국주의의 어떤 역사적 진화 과정 포인트를 좀 이야기 드리면 제1차, 2차 세계대전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선발 자본주의 나라들이 먼저 식민지들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세계를 분할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선발 자본주의 나라처럼 식민지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죠.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애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어서 독점 자본주의 발전하고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세계를 둘러봤더니 그 세계 영토는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등의 선발 자본주의 나라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 야, 우리 거 달라.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야, 우리도 힘들어. 네. 결국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민지 재분할 향한 전쟁이 제1, 2차 세계대전의 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승자가 됐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과 대립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어떤 국가들의 자본의 힘이 더 강한 거죠. 네,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합한 미국, 나중에 결합한 러시아. 네,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이 훨씬 강했던 거고, 군사적 힘은 당연히 경제적 힘을 반영하겠죠. 왜냐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뭡니까? 경제적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현대의 모든 무기는 뭐의 결과물입니까? 네, 공장에서 만들죠. 기술로 만들죠. 네, 첨단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좌우하죠. 그래서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 경제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자, 근데 그 전쟁 이후에 다시 세계 패권이 이동했죠. 자, 이제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은 깨졌고 근데 승전국들이 지배하게 됐는데 그들 내에 분화가 이루어지죠. 45년 이후에 첫 번째 분화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대립입니까? 예, 미제국주의와 소련, 구소련 사이의 대립이죠. 예. 구소련은 경제적 토대에서는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전체 GDP도 그렇고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지죠. 그러나 엄청난 축적 과정을 스탈린 관료 집단이 진행을 했고요. 제국주의 패권을 해서 이렇게 축적한 것들을 어디에 중심적으로 때려박았습니까? 예, 무기에, 군수함에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 달에 제일 먼저 위성을 진입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소련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 군수 산업에 거의 사회 그 자원들을 몰빵을 했고요. 그것들의 결과로 그 우주 산업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로켓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다 뭡니까? 우주 산업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군사적 수준에서는 그 러시아 제국주의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을 취했고요. 경제적으로 아직 부족했지만 어마어마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나아갔죠. 예, 그리고 그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독점을 더 강하게 활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패권이 45년 이후에 한 30년 정도를 지배했죠.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 러시아가 깨진 거죠. 왜 깨졌습니까? 예, 경제적 토대,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방식의 군사적 도전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뻔했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이 경제를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서방이. 예, 그 결과 러시아가 찌그러졌고요. 그래서 미국의 단일 패권이 유지되었습니다. 자, 그게 한 70년대 이후죠. 80년대. 자, 미국의 단일 패권 하에서 세계는 미국을 피라미드 꼭대기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위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미국의 지배의 기초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뭐예요? 네,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뭡니까? 석유에 대한 패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달러 지배와 석유 패권은 서로 상당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의 신용도가 유지되는 토대가 뭐예요? 미국은 달러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달러로 돈을 모아놓고 있는데 이 달러가 실제로 믿을만한 거냐? 이걸로 내가 언제든지 필요로 한 걸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뒷받침했던 게 뭡니까? 예. 석유는 오직 뭘로만 결제한다? 예, 달러로만 결제한다. 예,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예. 자, 그 석유에 대한 지배,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것이 달러의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동력이 뭡니까? 야, 그 달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다 의심하겠죠. 이렇게 찍어낸 달러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달러가 기축통화국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럼 다시 그걸 미국으로 회수해 와야 돼요. 어떻게 회수해옵니까? 예,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 대신 뭐가 쌓입니까? 예, 국채가 쌓이죠. 그래서 국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달러의 지위를 지탱해 왔던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흔들게 되는데 그건 너무 이야기를 앞질러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유지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과 밀월 관계에 들어가죠. 어떤 밀월 관계입니까? 자, 우리 달러 패권 인정하고 니네들은 세계 공장이 돼서 우리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값싼 생필품을 계속 만들어라. 예, 그래서 중국의 자본적 발전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다국적 자본들, 미국 자본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중국으로 몰려갑니다. 80년대부터. 중국에 어마어마한 공장들 짓고요. 그러면 중국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 상품의 가격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상품을 만들면 3배, 4배 더 비싸야 돼요. 그 물가가 어떻습니까? 더 오르겠죠. 예. 근데 중국에서 4분의 1, 5분의 1, 뭐 10분의 1 가격으로 그걸 수입해 오니까 미국의 물가를 어떻게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미국 노동자들을 임금을 안 올려도 저항을 차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미국의 자본들 어디로 갑니까? 예, 중국에 가서 자본 수출하고 애플 짓고 테슬라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중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 좋습니다. 봉호점 농업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합니다. 상하이 가보면 30년 사이에 하나의 제국이 만들어지죠. 네, 좋습니다. 그 옆에 인도네시아도 좋습니다. 예, 베트남 좋습니다. 자, 세계가 아주 행복하죠. 예, 한국도 좋습니다. 한국은 왜 좋아요? 미국에 팔아먹고 중국에 중간재 팔아먹고, 예, 정말 좋은 시절이죠. 호시절이죠. 예, 나라의 달러가 쌓이고 무역수지 어마어마한 흑자고, 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자,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절이죠. 미국도 좋고 중국 좋고 한국 좋고 등등. 자, 그런데 이게 한 2, 3년간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게 될까요? 네, 중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왜 우리는 값싼 제품을 만들어야 돼? 왜 우리는 전기차 만들면 안 돼? 왜 우리는 윈도우 같은 거 운영하면 안 돼? 왜 우리는 그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넘버 2 돼야 돼? 왜 우리 군사력은 니들보다 약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위안화는 달러 꼬붕이어야 돼? 우리 위안화를 기술통을 결제하면 왜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런 게 발전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독점에 기초한 어마어마한 이윤이 나오는데 이건 왜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우리 인구가 니네보다 미국보다 근 7, 8배 많고 그 우수한 두뇌도 그만큼 많은데 왜 우리는 안 돼? 네, 거기다가 이 자본주의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미 중국 내에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인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아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데서 중국보다 5분의 1 싼 임금으로 옷을 만들고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자본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야 됩니다. 네. 미국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싸구려 낮은 부가가치 상품들은 여기서 다 수입해오고 우리는 테슬라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등등 돈 되는 거 고부가가치 가지고 대자본 유지해 왔는데 요 체제를 중국이 위협하는 거죠. 네, 거기다 위안화까지 세계 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네, 석유 패권도 중동과 찝쩍거리고 등등. 네, 이건 받아들이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깡패짓 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산업, 예,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반도체까지 먹으면 중국이 얼마든지 최고의 미사일과 최고의 전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빛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미래 산업, 고부가치 산업, 특별히 운이 만들어진 산업의 쌀이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부터 봉쇄하는 것. 자, 근데 중국 또한 이 국가 자본 체제가 그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국가 자본주의 축적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속에서 이 한 20, 30년 동안에 넘버원에 도전하지 않는 이 제국주의 깡패들 사이에 안정적인 위기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죠. 이건 어느 시대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의 선발 자본주의 나라들의 나와바리를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이 건드리니까 변동하는 것들 속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패권 대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알 수 있죠. 게다가 미국이 이제 약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넘버 3, 4들도 들고 일어나죠. 이제 더 이상 넘버 1이 마음대로 하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버 2 중국이 객이니까 이 틀 내에서 넘버 3, 4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러시아, 기타, 독일도 짱 보고 있죠. 프랑스도 등등. 이런 다극적 체제로 이행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극적 체제로 이행이라고 하는 것, 기존의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가 새로운 균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뭐가 뒤따른다? 몰락하는 부분과 떠오르는 부분 사이에 헤게모니 강탈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골목 패권을 둘러서 깡패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건 사멸을 가는 부패한 자본주의라는 제국주의 규정입니다. 자, 부패한 자본주의라는 규정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 가령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그 미국이 항상 서로 높이 외쳤던 게 뭡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 자유주의 이념의 뿌리죠, 자본주의. 근데 그걸 지금 스스로 폐지한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예, 지포 만들어서 자유경쟁 막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도 미국의 그런 첨단 산업은 못하게 만들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한국한테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와서 직접 공장을 짓지 않으면 예, 미국에서 물건 못 팔게 하겠다. 그렇죠? 자, 이 자유주의 이념을 스스로 예,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자본주의 생산 형식이 그나마 어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생산을 한 나라별, 지역의 좁은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분업과 협력들 속에서 진행함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추동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록화 경향은 바로 그것마저도 스스로 뒷걸음 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뒷걸음 치게 만드는 요인은 뭡니까? 네, 제국주의가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즉, 전 세계가 하나의 노동자 공동체로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아닌 상황에서
제국주의 분할과 경쟁 체제에서는 이것 말고 답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체제가 더 이상 세계적인 생산력의 발전과 이것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립하는 반동적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의 자유주의 이념. 우리가 아무리 착취적이고 야만적이어도 이 자본주의 체제 말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더 나은 체제가 있냐? 라고 하는 그들의 최소한의 마지막 정당성마저 스스로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본가 계급이 말했지만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 협력과 세계적 생산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진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누굽니까? 네,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세력이고 세계 노동자의 단결 운동이죠. 즉 노동자 계급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윤율이 개항적으로 저하되니까 그것들을 벌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 종속을 위한 여러 가지 세계 분할 전쟁들이 발생하죠. 전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까? 사회가 만들어낸 걸 다 깨버리는 겁니까? 예, 깨버리는 겁니다. 전쟁만큼 전쟁을 불려오고 확대해 가는 체제만큼 이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발전에 적대적인 세력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등장하고 확대되고 그러니까 보더라 알 수 있죠. 이 어마어마한 최신의 기술과 최신의 첨단 반도체와 최신의 인력들이 다 어디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윤율이 경항적으로 저하되니까 막 돈을 푸는데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생산적 투자에 갑니까? 아니면은 월가로 들어갑니까? 네, 월가로 들어갑니다. 왜? 생산적으로 투자해봐야 판매처가 만만치 않아요. 네, 월가로 들어가고요.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사회를 수탈하죠. 예. 우리 아파트 가격이 10배로 오른다고 해서 사회적 부가 10배로 늘어납니까? 아니죠. 아파트는 그대로 아파트는 3명 재우는 아파트는 3명밖에 못 재워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마모돼가지고 그 사용 가치는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가격이 10배로 늘어가고 거기서 자본가들과 투입꾼들은 나중에 이윤율을 벌충하죠. 얼마만큼 부패한 체제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누가 이게 손해보는 거죠? 예, 노동자 민중들이 손해보는 거죠. 예. 노동자 민중한테 임금 주고 아파트 가격, 주식 조작 등등을 통해서 그 임금에서 또 재수탈이 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자본 체제라는 거죠. 그 최소한 노동자를 착취하더라도 옛날에는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수준, 생활 수준을 올려줬다. 자본주의가 더 빠르게 발전해서 이 정도 알리바이도 있었는데 이제 그 알리바이도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부패와 기생성 이런 것들 더욱 전면화 시킨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멸을 가는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제국주의는 사멸을 가느냐? 그건 이제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8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국주의적 정책들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쟁 같은 걸 불러온다면 이건 그 제국주의 수명을 늘릴까요? 아니면 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리는 부분만 있을까요? 줄이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 전쟁은 평화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고 주장하죠. 근데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는 그 전쟁을 멈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와 자본주의 모순은 그걸 더욱 전면화시킬 게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까 세계적으로 단결한 노동자 계급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문할 수 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기회이냐 아니면 그걸 파괴하는 계기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이 이런 제국주의 전쟁과 이런 부패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의 요구들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병사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더 나아가서 저 반동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그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점에서 그 레닌은 뭐라고 했냐면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혁명의 전야다라고 대담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그 부패하고 반동적인지, 이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인 운동과 세계의 단결,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요구할 거다. 이게 노동자 혁명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자, 이게 레닌이 제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그 레닌과 그 레닌의 동지들, 그 노동자들의 당에 의해서 구현됐다는 거죠. 1917년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바로 그 사상이 구현된 운동이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레닌과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전쟁에 반대한다. 근데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개량주의자들은 이야기했고 그걸 받아들였죠. 자, 그런데 계속 전쟁이 왜 수행되고 있는지, 왜 러시아의 정부와 지배자들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지를 계속 질문해보고 노동자 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진실을 알게 됐던 거죠. 아, 이건 식민지 점령과 패권을 위한 전쟁이다. 예. 자, 여기에 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죽어나가야 되냐. 그리고 왜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계엄령하에서 파업을 못하고 임금을 낮추고 대포를 생산해야 되느냐. 왜 우리 아들, 딸들 죽어가야 되냐. 자,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혁명에 나섰죠. 예. 그때 이제 그 레닌과 노동자당이 제기했던 건 적은 내부에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막고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일으켜내려면 우리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제국주의 정부를 우리가 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식민지 강점 정책, 병합적 중단하고 그들의 해방을 선언하고, 예. 자, 전쟁 중단, 그리고 병사들의 친교를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화에도 나타나지만 그때 독일 군 많은 병사들도 호응했죠.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혁명이 독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면서 전쟁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건 결국 이 제국주의 정부를 타도하고 세계를 하나로 단결시켜내는 그런 노동자와 민중의 정부로 바꿔내는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깃발 아래 세계 노동자 하나로 단결해 내는 것만이 이런 제국주의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전쟁을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만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단결과 혁명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하고 그렇게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담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오늘날로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미중 사이의 제국주의적 패권 대립이 현재 제국주의와 전쟁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반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그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제1의 전쟁터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대만이겠죠. 대만은 원래 역사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중국의 영토죠. 자, 중국의 제국주의 사상은 중화민족 사상에 뿌리를 두고,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의 지배자들이 이 중화민족 사상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 중화민족 사상 그리고 제국주의 패권 내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국으로 통합시키지 않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프리카나 등등 1대1로로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하는데 자기 영토인 대만까지도 통합시키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언젠가 대만을 점령하는 걸로 나가겠죠. 근데 게다가 대만에는 뭐까지 있습니까? TSMC, 세계 가장 크고 가장 첨단 마주 생산되는 기지가 있죠. 네. 그리고 반대초를 봉쇄하면 할수록 중국은 경제적 세계 패권을 위해서 TSMC를 대만 점령의 유혹이 더 커지겠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붙게 되면 미중이 직접 붙게 되는 세계대전의 어떤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예상이 많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붙으면 전선을
좀 넓혀야 될 것 같다. 네, 네.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까? 네, 북한을 동원해야 되죠.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 병합하는 총선에 올리면 한반도가 거의 빨려 들어갈 거다. 자, 그래서 미중 사이의 제국주의 패권의 문제는 한반도에 노동자 민중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깃발은 뭐야 되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에 맞선 북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우리 남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서로 단결시켜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전쟁은 그냥 말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북한에서도 그런 혁명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이 한반도 전쟁에 맞선 세계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 운동을 제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출발점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서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내건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만약 이런 과정을 우리가 먼저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젊은이들은 총 들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계엄령의 발동, 모든 노동조합과 민주적 권리들은 다 파괴되겠죠. 네, 파시스트가 지배할 겁니다. 자, 그 점에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운동과 조직, 투쟁을 발전시켜내는 건 그런 의식과 운동의 발전 속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국제적 단결을 우리가 호소하는데 중요한 출발점 기초가 될 것 같고요. 또 역으로 이런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운동들을 전개하는 것은 그런 식의 노동자 운동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정치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후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